이제 우리 10시 5분이 됐으니까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늘 이제 강의의 주제는 대치동은 이렇게 어휘 공부합니다. 그래서 어휘 공부에 포커스를 두고 제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어드미트를 하는 거를 설정을 해놨어야 되는데 해놓질 않아서 제가 중간에 자꾸 멈추고 클릭하게 되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래부터 이제 저 팔로워이셨던 분들도 계시고, 이제 중간에 저한테 이제 팔로잉 하셔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제 소개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올해로 2025년이 되는 바람에, 횟수로 대치동에서 22년간 영어를 가르쳐 왔습니다. 지금 뭐 유아부터 초등학생 그리고 수능 영어를 준비하는 학생들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지도해 왔는데요. 제 경력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단순히 다양한 연령을 가르쳤다 이것이 아니라 어, 유치원 시절부터 만나온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순간까지 영어 학습을 함께 했다는 점, 이 좀 특이한 점 중에 하나이고요. 이 모든 과정을 이제 직접 경험하고 함께 왔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재산이 되었죠. 이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이제 책도 쓰게 되었던 것이고, 또 지금은 학습 컨설팅을 할 때도 있고, 효과적인 공부 방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렸고요. 순서는 이렇게 갈 거예요. 대치동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어휘 공부를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단어도 암기시키고 영영 뜻도 암기시키고 예문 활용도 시키고 이걸로 자기 문장도 쓰게 하고 또 문장을 쓰는 방식도 그냥 단어 하나만 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고 배운 단어를 다 조합해서 글쓰기를 시킬 때도 있고 또 문맥을 형성하느라고 단어로 문장을 쓰고 그다음에 영영 뜻으로 다시 문맥을 형성해서 두 개의 문장을 쓰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 어휘 공부에 힘을 쏟고 신경을 쓰면서 이렇게까지 대치동에서 어휘를 공부를 시킬까요? 자, 음, 사실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잠시 제가 여기서 발레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발레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꼬마 여자아이들은 발레 배우는 친구들 많은데, 자, 우리가 무대에서 완성된 발레 공연을 보게 되긴 하지만 사실상 발레는 무대 뒤에서 엄청난 양의 연습이 쌓여서 나오는 춤입니다. 그러니까 발레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연습을 시키는데요. 하나는 바 연습이라고 해서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이 영상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바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거를 잡고 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따 보여드릴 센터 연습이 있어요. 자, 이 바 연습은요, 기본적인 동작들을 반복적으로 계속 연습을 시키는 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기본 동작 연습은 어느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문 무용수가 된 이후에도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계속 기억하고 감각을 잃지 않도록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바 연습 말고 또 하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센터 연습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앞에서 보셨던 바 연습이 반복적으로 기본 동작을 익히는 과정이라고 하면 센터 연습은 그 기본 동작들을 연결해서 연습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춤을 출 때 각각의 동작들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연습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연습을 하고 나야 어, 드디어 이제 무대 위에서 하나의 완성된 춤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기본 동작을 반복해서 익히는 바 연습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작을 연결해서 실제 춤처럼 연습하는 센터 연습이 있었죠.
이렇게 두 가지의 연습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완벽한 춤이 탄생하는 겁니다.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죠. 어, 많은 분들이 이제 단어를 암기해야 하나요? 뭐 예문도 함께 공부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단어 공부는 즉 단어를 반복적으로 외우는 단순 암기와 어휘 공부, 그러니까 즉 단어가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배우는 과정. 뭐 이 어휘 공부라는 거는 예문을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유의어, 반의어를 공부할 수도 있고 관련 어휘 학습들을 할 수도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단어 공부랑 어휘 공부 둘 다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지 영어 실력이 향상되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짚어드리면, 단어 공부는 이 단어가 뭐지? 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스펠링도 외우고 뜻도 외우고 물론 발음도 같이 암기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어휘 공부라고 해서 이 단어가 어디서 어떻게 쓰이지? 라고 단어를 문맥 속에서 연결하고 실제로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어휘 공부인데 단어 공부, 어휘 공부 두 개가 다 필요합니다. 자, 이제 대치동에서 왜 그렇게 다각도로 단어를 공부시키는지, 어휘 공부를 강조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이 잘 이렇게 조화롭게 갈 때 reading, writing, speaking, listening에서도 실제로 아웃풋을 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자꾸만 한동안 제가 유의어도 정리해서 올려드렸었고, 수능에 등장하는 표현들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렸었고, 또 요번에는 그 National Reading Vocabulary라는 그 단어 자료, 어휘 자료, 단어 자료를 제가 올려드렸죠. 이 자료가 사실은 굉장히 잘 만들어졌는데요. 얼핏 보면 되게 쉬워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자료예요. 그래서 선정 근거를 살짝 소개시켜 드리면, 빈도를 분석한 거예요. 엄청 어렵다라기보다는 이렇게 헉튼 미플린이라든가 스콜라스틱이라든가 accelerated reader라든가 이런 데에 올라와 있는 단어들을 빈번하게 많이 많이 나오는 걸 중심으로 정리한 거예요. 2학년이라고 해도 아카데믹 단어만 정리해 놓은 단어들은 단어 수준이 굉장히 높을 수 있어요. 음, 예를 들어서 교과서 중에서도 굳이 어려운 과목의 단어들을 정리했다? 이런 것들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단어들 말고 많이 많이 나온 걸 중심으로 정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 자, 초등학습 수준,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 나와 있는 것들, 각 학년에 등장하는 것들을 핵심적인 단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단어들은 표준화 테스트 연계,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는 그런 테스트는 아니지만 미국에서 보는 테스트 중에서 이 두 개의 테스트가 굉장히 좀 파퓰러하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이는 단어를 포함한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다. 요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캡처하셔도 괜찮고요. 사실은 제가 라방 영상을 올려달라고 요청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잘 올리지 않았던 이유는 뭔가 정리되지 않은 것들을 올리는 게 마음에 걸려서 그동안 잘 올리질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좀 뭐 편집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해서 요 자료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영어로만 막 설명이 써 있어서 제가 중요한 것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어가 요 정도, 그 개수가 요 정도입니다. 각 학년에. 그런데 제가 가장 여기서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2학년이면 856단어인데 1학년에 대한 복습 단어를 포함했다는 거. 저는 이 점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학년마다 맨 앞에 1, 2주는 다 복습 단어예요. 음. 근데 복습하는 게 레벨을 업시키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복습하는 거랑 그리고
많이 많이 나오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거.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게 해야 그 다음 단계들을 갈 때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 부분들이 참 정리가 잘 돼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단어를 공부하는 거, 어휘를 공부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활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제 단어 공부는 스펠링, 발음, 뜻을 외우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자, 먼저 거기 그 National Reading Vocabulary 앞에 설명해 보면 이렇게 단어 카드에 붙이세요가 나와요. 활용을 할 때. 그래서 이런 단어 카드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어 카드에 저희도 이렇게 있었는데 일주일 어치를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잘라서. 프린트아웃을 하면 이렇게 붙일 수가 있는데 일단 이렇게 붙이고 그다음에 아이에게 보여주면서 뜻을 알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또는 할 수 있다면 스펠링을 불러서 한번 쓰고 점검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둘 중에 하나 어떻든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쭉 보고 뜻을 말할 수 있는지 또는 불러주시고 아는 단어들이 있는지 모르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고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는 모르는 단어들을 골라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부시키려고요. 네. 그냥 복습한다고 전체를 다 보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렇게 한번 골라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대답을 못했다. 그럼 사실은 완벽히 알았다라고 기준을 삼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물었을 때 대답을 못했다. 그거는 그냥 걸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공부시키시면 되니까. 그리고 나서 그 오류 기록, 학습 중 틀린 단어를 기록해 추가 복습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이 부분은 처음에 걸러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시키는 것. 또 하나는 공부를 시키시다가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복습을 하면서 틀린 단어를 다시 추가 복습을 시키시면 됩니다. 단어는 꼭 발음을 한 번씩 하는 거를 점검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단어 공부가 단어 공부로만 끝나지 않고 나중에 스피킹 할 때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리스닝으로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은 꼭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단어 공부를 하고요. 여기까지는 괜찮으신데 그 다음에 이제 어휘 공부를 해볼 차례예요. 근데 이제 어휘 공부 말씀드리면 뭐 유의어, 반의어도 있고 예문 공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집에서 하실 때는 예문 공부를 주로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공부를 시키실 때 단어 공부하는 거, 예문 공부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 이걸 복잡하게 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공부 방법은 집에서 활용하실 때는 간단한 것이 중요하고 또 간단하고 실천 가능한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음, 왜냐면 어머님들께서 봐주실 때는 생활 속에서 지속성을 띄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걸 복잡하게 가거나 이것저것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어 카드에 단어 붙여서 단어 점검하고 모르는 거 외우고 한글 뜻과 함께 외우고 영영 뜻 접근을 하셔도 좋지만 못 하시겠으면 그냥 한글 뜻 외우고 대신 우리가 예문을 통해서 활용법을 볼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실 때 예문을 하실 때는 노트를 하나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문은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매일 공부할 단어가 내셔널 리딩 보캐블러리 같은 경우는 매일 공부할 단어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이것도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면 아까 틀렸던 단어 또는 어, WD라고 쓰여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Word of the Day라고 해가지고 조금 어려운 단어를 한 개씩 집어넣은 구간이 있어요. 그럼 그 단어, 이런 식으로 단어를 몇 개를 정해서 막 5개 넘어가기 시작하면 찾기 힘드실 거예요. 그날 찾고 정리하기가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최소 뭐 2~3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많으면 5개 정도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의 양을 감당할 수 있으실 만큼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힘이 붙으면 막 10개, 20개 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처음에 그렇게 처음에 10개, 20개 하고 힘들어서 다시는 안 하는 것보다는
두 개를 하든 세 개를 하든 하실 수 있는 만큼을 사전에서 찾아서 예문을 같이 소리내서 읽어 보시고요. 소리내서 아이와 함께 읽어보시고 뜻이 무엇인지, 이 문장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대화를 해보시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런 걸 얘기하면서 단어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도 하고, 아, 이렇게 쓰는구나 하고 본인이 설명하면서 본인이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뭐라고 생각하는지, 뜻이 뭐인 것 같은지,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대화 속에서, 대화를 이제 자꾸 하시면 반복돼서 기억되라고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요 단어하고 뜻하고 예문을 노트에 적습니다. 음.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어느 정도 모이잖아요. 그럼 또 한번 읽어보는 거죠. 음. 외울 수 있다면 좋지만 외우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반복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한 번에 이거를 100%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어 책 읽기를 지속하시다가 배웠던 단어가 딱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음. 이미 아는 단어들도 있고 새롭게 배웠는데 등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때는 아이가 발견해 주면 너무 고맙지만 혹시라도 어머님이 먼저 발견했다 그러면 이 단어 어디서 본 적이 있지 않아? 우리 요때 배웠는데 하고 이야기해 보시는 거 좋습니다. 가끔은 아이들이 먼저 얘기할 때도 있어요. 어, 단어 공부를 시키면 처음에 아이들이 굉장히 부담을 갖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도 학생들 단어 공부시킬 때가 제일 저한테 화를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런데 본인들이 책을 읽다가 거기서 발견이 되면 굉장히 신나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뭐 예를 들면 important를 배웠는데 막 엄청 화내면서 제가 기억에 남거든요. 그 남학생이 너무 화내면서 그 단어를 important를 공부했던 것이. 근데 영어 책을 읽다가 important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제 수업 시간에 만났는데 그때 배웠던 그 단어 있잖아요. 근데 그 영어 책에서 나왔어요. 읽는 책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나왔어? 가지고 와봐. 제가 이랬어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어디? 그랬더니 문장을 짚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왔다고. 그래서 굉장히 뿌듯해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확인해 주는 거. 이런 게 예문 공부예요. 음. 뭐 학원에서 하는 것처럼 예문 외우고 뭐 이렇게 문장 쓰고 이런 것도 좋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에서 지속하는 것들은 지속 가능성이 있는 것들,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제가 활용법 요약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어, 저는 이렇게 자꾸만 영어 교육을 하면 원래는 처음 시작은 목소리를 굉장히 편하게 쓰거든요. 근데 점점 격양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 수업을 하는 버릇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목소리가 격양이 또 되네요. 자, 요약을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활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단어 공부를 할 때 스펠링하고 발음 뜻 이렇게 암기하는 거 그리고 단어 카드를 활용하셔서 특별히 활용하셔서 그 일주일분을 붙이고 거기서 아이들이 모르는 단어 잘 틀리는 단어들 확인하셔가지고 복습해 가는 거 그리고 모르는 단어 중심으로 공부해 가시는 거 하나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어휘 공부가 있는데 예문을 한 번씩 보는 건 중요하니까요. 예문을 사전에서 찾아서 소리내서 읽어보고 무슨 내용인지 이야기해보고 기록해보고 주기적으로 반복한다. 그리고 예문 공부하는 거 사전과 함께 꼭 병행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그리고 혹시 사전을 찾는 게 너무 이거는 나는 못하겠다 하시면 영어책 읽기는 꼭 지속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책을 읽으면서 배웠던 단어가 네, 감사합니다. 지금도 목소리 빠르지 않고 정말 우아하신데요. 고맙습니다. 라고 채팅창에 써주셨어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네, 영어책 읽기를 통해서 배웠던 단어를 발견하면 그것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이야기해보기. 이런 과정들이 쌓여서 아이들이 어휘가 늘고 또 활용법이 늘고 본인이 봤던 단어들이 리딩에 등장했을 때 무엇을 말하는지 좀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단어를 따로 외우는 거, 1대1로 외우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동시에 어휘 공부로서 접근하는 것이 같이 가줘야 하나하나 다 찾지 않더라도 같이 가줘야 사실 배웠던 단어의 쓰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활용법이랑 대략적인 제가 나누어 드렸던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그 질문을 막 보내주신 부분 중에 좀 반복이 되고 있는 질문들 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서를 청독도 많이 하고 읽었는데 단어 외우기를 안 해서인지 AR이 정체가 되었어요. 원서의 사실적인 일들은 나열하는데 왜 주인공이 그랬는지는 자세히 연결을 못해요. 한 글책 읽기를 해서 추론의 힘을 키워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아이는 10살이라고 해요. 이번에도 예비초 사니까 그쵸. 10살인 거, 10살, 예비초 사니까 10살, 11살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이의 SR 점수가 영유 졸업할 때쯤에 3점대 초반이었는데 지금은 3점대 후반, 4점 초반으로 3년이 넘도록 4.5점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오를지 궁금해요. 또 하나의 질문은 영유 출신의 이제 3학년 올라가는데 리딩을 두리뭉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답이 나는데 직독직해 언제부터 하는 게 맞는 건지 질문하셨습니다. 비슷한 연령대이기도 하고 다 AR 점수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뽑아봤습니다. 네, 10살, 11살이면요. 일단 추론 문제를 말씀드리면 요때 하는 추론은 인지 발달을 근거로 봤을 때, 아이들의 인지 발달을 근거로 봤을 때, 요때 하는 추론은 명확하게 사실적 근거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추론들에 훨씬 더 능숙한 때입니다. 어, 그러니까 근거가 명확한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음, 누가 가다가 뭐 뭔가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의견 충돌이 나서 말싸움이 붙었는데 점점점 소리가 커져서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 목소리가 여기서 왜 커졌냐면 질문한다면 뭐 기분이 좋지 않아서 화가 나서 커졌겠죠. 말싸움이 난 거라서 싸워서. 그러니까 이렇게 팩트가 명확한 것들에 대해서 추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 수능의 지문에 나오는 것처럼 생각을 2번을 해야지 겨우 나올 만한 그런 것들은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는 시기가 맞아요. 그리고 이제 막 그런 추론들에 대해서 배워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요 나이대 아이들은 문제를 풀어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그 명확하게 팩트 근거, 사실적인 근거가 명확하면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얘도 마찬가지. 그럼 화나서잖아 라고 빨리 보이잖아요. 근데 요때 나이대 아이들은 이제 막 배우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은 이게 빨리 보이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이것이 근거라고 처음에 눈에 확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찾게 하는데 조금 시간을 주셔야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만약 문제집, 교재를 풀고 있다면 아이에게 이제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아예 답을 주고 물어봐요. 이건 답이 화가 났어요가 답이야. 왜인 것 같아? 어디를 보면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요. 음. 그래서 처음에 이 시기는 명확한 근거를 통해서 추론을 하는 과정을 배우는 시기지만, 곧 그게 발달하는 시기지만, 그 명확한 근거조차 아직은 찾지 못하고 있다면, 그걸
그 답을 먼저 얘기해 주고 그거를 같이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명확한 근거를. 음. 그래서 정답은 그 소리를 지른 거는 화가 났다는 표현이었어. 그런데 왜 그렇다고 생각해? 어디에 있지? 그 부분이 어디 있지? 뭐라든가. 아니면 왜 그렇다고 생각해? 라든가. 그래서 답을 주어주고 같이 추론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연습 방법입니다. 조금 더 할 수 있다 그러면, 어, 근거를 먼저 찾아볼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거. 네, 맞아요. 답을 주고 근거를 보여주는 부분을 찾게 하는 거예요. 네. 답을 먼저 주고요. 음. 그래서, 접근을 약간 그렇게, 만약에 영어책을 봤다. 영어책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왜 그런지를 먼저 얘기해 주시고요. 그것에 대한 답이 어디 있는지, 또는 왜 그런 건지를 먼저 얘기해 주시고, 아예 그 부분을 보여주시고, 이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거예요. 음. 어, 아이들이 가끔 슬픈 거랑, 이건 지금 감정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답이 슬픈 거랑 화가 난 거랑이 근거가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감정 상태를 물어보는 것에 대한 답에서 뭐 어떤 친구가 뭐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답이 슬픈 거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답이 화가 났다고 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답을 주고 답은 근데 슬픈 거야. 너는 왜 화가 났다고 이렇게 답을 골랐을까? 이러면서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저는 약간 지금 단편적으로 감정에 대해서 묻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감정에 대해서 묻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추론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듯이 이거는 좀 이야기를 끌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처음에 아이들이 눈치채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요. 또 하나는 AR이 정체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글책 읽기 하시는 거 맞습니다. 음. 많은 영유 출신 아이들이 영유를 졸업을 하는 순간 보통 2.0대에서 레벨을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음. 뭐 1점 후반 아니면 2.0 뭐 요 정도 되는데요. 근데 그 다음에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레벨이 그 다음으로 쭉쭉 올라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까 3점대 초반으로 졸업한 친구 얘기하셨는데 3점대로 졸업을 했다고 해서 그 다음으로 쭉쭉 가지 않아요. 음.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억지스럽게 시험 준비를 하게 시키느라고 이걸 준비시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7살, 8살짜리 아이들이 뭐 3점대 초반, 2점대 거를 막 이해를 했다고 쳤을 때 미국 교과서잖아요, 기준이. 이해했을 때 그럼 우리나라 1학년이 되면 그 다음 거를 뭐 2학년 거나 3학년 거를 이해하고 아니면 4학년 거를 이해하고 이렇게 가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 인위적으로 단어를 많이 외우게 하고 글을 많이 읽게 하고 해도 오르긴 올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속도로 오르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왜냐하면 글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 아이들이 커야지 이해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럴 때는 그 갭은 한 글책 읽기를 통해서 쌓아주시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이때는 빨리 올라가 주면 고맙기도 하지만 빨리 올라가는 것이 항상 답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에 생각해 봐야 하고 배경 지식에 대해서도 더 넓혀줘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갑자기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만약에 3점대로 졸업을 했는데 2학년 때 4점, 5점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쩌면 조금 더 넓게 책을 읽어야 하는 시기를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양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뭐 100권, 200권을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지식을 갑자기 다 이해하고 머릿속에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경험해야 될 것들을 경험하고 책 속에서든 아니면 실제 상황에서든 경험하고
그런 것들이 충분히 풍부하게 쌓인 채 올라가는 것이 나중에 중고등학교 가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실력이 늘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릴 때 막 점수 뛰고, 나중에 한 3, 4학년 됐는데 막 AR이 뭐 5가 막 넘어가고 이런 친구들을 만나보면 그 단단하게 실력을 쌓아왔느냐, 구멍이 없느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는 또 다른 얘기가 나오거든요.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한글책으로 갭을 채우고 그래서 아이들이 좀 크는 시간도 필요하거든요. 좀 커서 이해되는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이런 경험들이 좀 단단하게 촘촘하게 쌓여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음. 그래서 3점 초반이었는데, 8살 때, 그 다음에 4점 초반까지 갔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많이 간 거예요. 음. 3년이 넘도록 4.5점이 안 됐다고 해도 이 친구가 그 사이에 한글책으로 메워주는 부분이 있었고, 또 영어책도 넓게 넓게 배경 지식을 많이 쌓느라고 읽었고 했다면, 당장 점수대가 바뀌지 않아도 쌓이고 있는 거예요. 음. 점수대가 바뀌려면 쌓여야 하는 양이 분명히 있죠. 2점대에서 3점대 가는 거, 3점대에서 4점대 가는 것이 반드시 쌓여야 하는 양이 있어요. 공부 양이. 그런데 이 양이 없이 점수대가 바뀌는 것도 굉장히 이거는 불안정한 점수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충분히 양이 쌓여서 점수대가 올라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쌓이는 와중에는 늘고 있어도 점수는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분명히 아이들이 실력이 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점수는 안 바뀌어. 왜냐하면 일정 양이 쌓여야 점수의 그 숫자가 바뀌는데 그 양이 쌓일 때까지는 늘고는 있지만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을 잘 지나가셔야 합니다. 특히 3점대에서 그 부분을 많이 경험하는데요.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거예요. 이때 후딱후딱 넘어가고 나중에 갔는데 뭐가 빠졌어요. 이것보다는 충분히 쌓아주는 게 맞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AR 3점대의 책들이 쉬운 책들이 아닙니다. 이미. 음. 원어민이 3점대를 읽는 거예요. 3학년 때. 어. 근데 우리 아이들이 원어민도 아니고 매일 24시간 영어에 노출된 아이들이 아니고 한국 학교를 다니는데 AR 점수대가 어, 기대치가 사실은 조금 높아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음. 가장 안정적으로 AR 점수를 쌓았다고 생각할 때 욕심을 부리더라도 초등학교 때 5점까지 AR 5점대까지 만들어 주실 수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음. 왜냐하면 중학교 3학년 영어까지를 쳤을 때 한 4, 5점대를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미리 조금 만들어 놓아야 하는 이유는 그 짧게 말씀드리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 때 중학교가 아까 5점대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는 AR 6점대로 시작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계단씩 뛰진 않아요. 그때부터는. 수능에 나오는 가장 최고로 어려운 점수대가 12, 13이에요. 그러니까 한 계단씩 가지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거기서 너무 점프를 해버리기 때문에 미리 영어를 공부해 놓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급하게 올라갈 필요는 없어요. 초등학교 시절은 급하게 올라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음. 빠지는 것 같으면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채워서 올라오는 한이 있더라도 초등학교 때는 절대 뭐를 빠뜨리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때부터는 정말로 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을 할 건데, 그 전에 초등학교 때 이렇게 시간이 있는데, 그때 뛰어가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그래서 AR 3점대에 멈춘 것이 실제로 점수로 보이지 않을 뿐이지 않고 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AR 3점대가 생각보다 높은 수준의 글들을 읽어야 하는 점수대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지나가지 않고 쫀쫀하게 정말 다져가면서 올라가셔야 하고 혹시 뭐가 빠졌다 하면 다시 되돌아와서 짚어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가시는 것이 맞다. 그리고 나이대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4학년이 만약 미국 교과서 4학년 거를 정말 편하게 읽는다고 하면 사실 엄청나게 공부를 시켜야지 그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시고 기대를 가지시고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영유 출신인데 3학년 올라가는데 리딩을 두리뭉실하게 합니다. 이 부분도 많이들 고민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기 질의응답에다가 올렸는데요. 리딩을 두리뭉실하게 한다라는 이야기가 뭘까요? 영어 책을 두리뭉실하게 읽는다는 걸까요? 아니면은 교재를 풀 때 두리뭉실하게 한다는 걸까요? 혹시 질문하신 분 직독직해 언제 하는 게 맞냐고 질문하셨어요. 혹시 계실까요? 안 계시다면, 영어 책을 두리뭉실하게 읽는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시도해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즉, 정독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정독을 알려주셔야 하는 거죠. 정독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어, 그쵸. 들으면서 눈으로 읽는 거, 손으로 짚어가면서 읽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집중 듣기라고 말씀하시죠, 보통. 집중 듣기가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는, 어, 그렇다고 해서 영어책 읽기를 문제집 풀듯이 너무 접근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독을 알려주시는 건 괜찮지만. 어, 상상을 조금 해보시면 영어 책을 읽을 때, 음, 해석을 우리말로 정확히 못하는 얘기 아닐까요? 아, 직독직해 얘기하시는 거 보니 해석을 정확히 못한다. 해석을 정확히 못할 수 있는데요. 영어 책 읽기를 하면서 해석을 정확히 하려면 사실 직독직해를 잘하거나 아니면 한국말로 번역을 되게 잘해야 하는데 그거는 정확히 못할 것 같은데요. 가르쳐 주지 않고는. 그리고 영어 책은 그렇게 읽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영어 책은, 좀 원칙을 정하고 약속을 해서 지속시켜서 계속 읽히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어떻든 흥미라는 부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음,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책은 책으로 좀 읽어가는 거. 뭔가 한 권을 꼼꼼하게 완전 다 읽었으면 좋겠다. 단어도 다 챙기고 했으면 좋겠다 하면 차라리 따로 한 권을 정하시더라도 기본적으로 영어 책은 재밌게 자꾸 읽어버릇해야 재밌게 읽었기 때문에 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교재풀이에선 건지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막 올렸지만 예를 들면 영어 감각 이런 거. 이런 거는 교재풀이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많이 듣고 읽고 보고 했더니 느낌으로 안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느낌으로 아는 거랑 정확히 아는 게 두 개가 같이 가야 문제가 풀려요. 나중에 이제 대입 수능 문제 이런 거 풀 때. 그래서 감각을 살려주는 문제는 굉장히 우리에게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학원이나 사교육에서 많이 많이 포커스를 주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치동의 대부분 탑학원들은 책 읽기를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교재를 진도를 나가면서도. 그 이유는 여기 지금 말씀드린 거에 있어요. 저도 제가 교재를 가르치지만 영어책 읽기를 하는지 계속 점검해요. 왜냐하면 영어책 읽기를 통해서 건져지는, 배워지는 부분들이 교재에서 문제풀이를 해서 배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하면 영어책은 읽기가 참 힘들어요. 글은 점점 길어지지. 그쵸?
스토리에 뭔가 빠져드는 맛이 있어야 뭔지 모르고 막 빠져들면서 읽어서 그때 배우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영어 책은 영어 책으로서 읽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하지만 뭔가 이제 공부하는 것처럼 책을 읽혔으면 좋겠다 하시면 그건 따로 책 한 권을 떼어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교재에 대한 교재 공부, 영어 교재를 공부하는데 정확히 한국말로 해석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것이라면 10살이잖아요. 그래서 직독직해를 가르치기가 좀 어색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 문단이 있잖아요. 교재 글에 보면 문단 단위로 무슨 얘기인지 물어보실 수 있어요. 문제 다 풀고 나서 문제 다 풀고 채점도 다 해보고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패러그래프마다의 그 해석이라기보다는 어떤 얘기를 하는지, 내용이 뭔 것 같아?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문단별로 아이가 꼼꼼히 읽을 수밖에 없겠죠. 어, 그러면서 이제 모르는 단어는 무엇이고, 또 이해 안 되는 문장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아이도 10살인데요. 3점대를 읽고 문제를 풀면 80점 이상 맞아요. 그런데 단어를 모르는 게 나왔을 때 어떻게 내용을 알았냐고 물어보면 전체 흐름에서 유추해서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단어를 영영으로도 보고 단어로 읽어보고 예문도 챗GPT를 통해서 알아보고 하는데 그 단어를 확인하면서 반복은 안 하고 있는데 이제는 단어를 한국말과 매치해서 외우도록 해야 할까요? 음, 어, 유추해서 이렇게 단어 파악하는 거 너무 좋죠. 그리고 80점 이상 맞췄다는 거는 그 본문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음. 그런데 단어 영영으로 보고 읽어보고 예문도 알아보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노트를 하시는 것이 이제는 필요하죠. 10살이면. 왜냐면 곧 4학년이 되잖아요. 이제 4학년 지나가기 시작하면 고학년 갈 거고 곧 중학교를 준비하는 시기가 오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노트에 기록하시고, 한국말과 매치해서 외우는 것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 단어를 외우는 것 자체가 연습이 필요해요. 어. 양이 많아지는 거는 두 번째 치고라도 처음에 암기하라고 하면 아이들이 암기를 못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제가 자꾸 나중 얘기랑 매치를 시켜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에 가서 이 아이들을 다 입시를 한 번씩 치르게 될 거잖아요. 어, 이제 나중에 수능 영어를 가면 하루에 외우는 단어 양이 적게는 100개에서 많게는 200이에요. 그게 다 새로운 단어다. 이 말은 아니지만 막 겹쳐서 이제 단어가 그런 거예요. 아는 것까지 다 겹쳐서. 그런데 그렇게 단어를 외우는 걸 하라고 처음에 시키면 진짜 공부 안 한 학생들을 제가 만나는 경우도 있는데 평생에 단어를 안 외워봤던 아이들은 그거를 감당을 못 해요. 그런데 그렇게 단어를 외우는 시기가 뭐 당겨서 중학교 때를 하든 고등학교 때를 하든 어떻든 한 번씩은 필요하기 때문에 단어 암기 연습도 필요한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양을 정하셔서 반복하고 암기하시는 것은 중요하죠. 첫 번째 질문처럼 청독으로 듣는 독서는 귀가 트인 아이들은 뱃살 높이기에 용이한데요. 3점대는 스스로 독서하기엔 호흡이 길더라고요. 맞아요. 이럴 땐 청독을 좀 줄이고 읽기 쉬운 책으로 정독을 할까요? 조금 높은 책 청독을 재미있게 하며 어휘를 키우는 게 나을까요? 음, 청독은 SROP 좀 청독으로 듣는 독서. 음, 혼자서 하기엔 길고 청독으로 하려면 또 짧은 책을 접근을 할까, 긴 책을 할까 하시는 거죠. 저는 이거는 책을 고르실 때 아이들하고 좀 얘기하면서 고르시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높은 책을
읽힐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영어 책 읽기를 사실은 레벨을 늘리고 싶다 하면, 영어 책도 마찬가지, 교재도 마찬가지, 원래 자기 레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레벨에서 정체가 됐을 때는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해보실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레벨의 책과 그 밑에 레벨, 총독은 자기가 스스로 읽는 것보다 더 높은 책을 좋아해요. 오, 그래서 보통 자기 레벨과 자기 레벨보다 더 밑에 레벨, 그래서 요 레벨들은 혼자서 막 감당이 되는 레벨이에요. 음, 요 책이나 교재들을 공부시키거나 읽히시는 거. 또 하나는 그 다음 레벨들을 자꾸 껴서 보여주시는 것은 필요합니다. 음, 어, 그러면 섞어주시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서 만만하게 가는 책들 있죠.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앞에서 쉬운 내용들이나 단어나 표현이나 뭐 리딩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완벽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공부를 반복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같이 가주시면 레벨이 좀 더 단단하게 쌓입니다. 음. 어, 그래서 이런 책의 구간들에 있는 것들은 본인이 챙길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주는 거죠. 본인이 체크하고 가지고 오고 엄마한테 검사 받고. 음.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본인의 레벨보다 높은 거를 들었는데 좋아했다. 청독으로 자기가 스스로 읽는 것보다 더 높은 책을 좋아한다. 흥미로워한다. 그러면 그 부분도 하나 껴주시는 거죠. 음. 그래서 사실 책 읽기는 항상 나는 레벨이 3이니까 3만 읽을 거야. 꼭 이거는 아니거든요. 가장 자연스러운 책 읽기를 했을 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찾아가다가 가끔은 어려운 책을 집어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책들은 끼워 주시는 거죠. 어, 우리 거의 다 끝나가는데 지금 오시는 분이 계시네. 그래서 그런 책들은 좀 끼워서 읽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만만하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고 지금 내 레벨하고 맞는 책들은 편하게 쭉 읽어가되 그리고 양으로 많이 쌓아주시고 약간 어려운 책인데 좋아한다 이런 책들은 끼워 넣어주시는 거죠. 음.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것들이 생기냐면 여기까지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보일 수 있어요. 뭔가를 배울 때는 만만하고 쉬워서 좋은 게 있고요. 내가 약간 어려워야지 재밌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섞어주시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 보내신 것 중에서 또 더 궁금하신 부분 있나요? 아까 질문들을 막 올리신 것들을 스피킹 질문도 있으셨고, 어휘 학습 단계에 대한 질문도 있으셨는데, 사실 제가 그 AR을 뽑았던 이유는 가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뽑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아이가 학원이나 집에서 단어 시험보다 잠시만요. 왜 이렇게, 단어 시험을 보면 다 맞는 편인데요. 그 단어 시험은 보통 영영이 적혀 있고, 옆에 스펠링 적는 시험이에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 짝 맞추기 식으로 외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단어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레테나 SR 테스트를 보면 단어를 보기에서 고를 때 정확한 답을 고르지 않고 그냥 가까운 느낌의 단어를 고르다 보니 오답인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스펠링을 외우는 방법 어떻게 시키시나요? 음, 자, 먼저 앞에 질문하셨던 부분, 이 부분은 저도 이런 학생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매칭시키기 식으로 단어 시험을 계속 봐왔던 거예요. 영유를 나왔는데, 6세, 7세 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나서 제가 스펠링이랑 다 외우게 하고, 어,
정말 단어를 다 외우게 했어요. 영영 외우게 했고, 단어 스펠링 외우게 했고, 사실 저는 선생님이니까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활용법을 말씀드릴 때는 좀 가감해서 말씀드렸던 이유는 어머님들이 집에서 하실 때랑은 조금 세팅이 달라서, 왜냐면 저는 선생님으로서 갔으니까 아이들이 그냥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보거든요. 그런데 엄마랑 했을 때는 지속 가능한 방법을 생각해 봤을 때 예문까지 다 외우기를 처음부터 시키시는 것은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처음에 기록하고 자주 읽어보고 거기에 대한 뜻을 같이 점검해보고 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거 예문은 그렇게 추천드렸던 거고 단어는 그래도 스펠링하고 뜻은 외워야 하니까 이 부분은 외우게 해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학생하고는 단어하고 뜻하고 영영하고 예문을 외우게 했었거든요. 처음에 정말 저랑 공부를 하는데 너무 진짜 이 친구도 화를 그렇게 많이 냈어요. 자기는 안 하고 싶다고. 왜냐하면 영어 유치원에서의 공부 방식은 짝맞추기식의 스펠링 테스트, 그러니까 단어 시험을 봤는데 저는 실제로 단어 스펠링을 외우게 하니까 처음에 쓰기 싫다고 해서 제가 스펠링을 그 불러보라고 했어요. 스펠링 불러서 시험 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미국 아이들이 이렇게 스펠링 테스트 많이 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헷갈리는 단어들 있잖아요. 눈으로 외워버려서 헷갈리는 부분들을 스펠링을 부르게 하면 안 틀려요. 그래서 부르게 해서 시험 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맨날 틀리는 거, 뭐 receive, believe 이런 거는 뒤에 소리가 비슷한 것 같은데 스펠링이 다르게 끝나요. 이런 거는 말로 저도 스펠링 불러보라고 하는데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요. 단어는 정리시켜 주셔야 합니다. 아, 그런데 이 친구가 저하고 그렇게 공부를 시작했을 때가 2점 초반이었어요. 그리고 뭐, 그 레벨을 빨리 안 올라가도 된다고 해서 저랑 그냥 2점대의 다 어휘집부터 받고 그 2점대 단어들부터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랑 한 1년 반 공부하고 레벨이 한 4.0까지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어휘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단어 외우는 것이. 그런데 말씀드리지만 1대1로만 계속 외워서는 어차피 좀 까먹어요. 그래도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번을 보게 해야 되기도 하고 나중에 단어양 소화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고요. 근데 예문하고 매칭시켜서 자꾸 보게 해주는 거는 리딩 자체가 늘어요. 이렇게 보게 해주시면. 그래서 사전 찾아서 자꾸만 예문을 보게 해주시는 건 너무 중요하죠. 스펠링 외우는 거 중요하고. 그래서 스펠링 외우는 방법 어떻게 시키시나요? 했는데, 어, 스펠링, 뭐, 단어 카드도 만들어 봤고요. 처음에 아이들이 뭐, 외울 수 있네, 없네 할 때 단어 카드도 만들어 봤고, 그래서 앞에는 아까처럼 그렇게, National Reading Vocabulary 할 때는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걸러가지고 아이들 시켰고요. 제가 고등학생도 시켜봤거든요. 단어 스펠링을 못 외워가지고. 그러면 앞뒤로 붙이는 거예요. 앞에는 영어, 뒤에는 뜻 해가지고, 뜻 보고 영어 맞추는지도 해보고, 어, 한국말 보고 뜻을 맞추는 건 처음에 힘들어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영어를 보고 뜻을 맞추는지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영어 가리고 스펠링 하는지 보고. 이렇게 테스트도 해봤고요. 그래서 안 보고 하는 거를 자꾸 연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안 보고도 쓸 수 있느냐, 안 보고도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야지 사실 머릿속에 들어간 건데, 이 개념을 익혀주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될 거라고 생각을 그냥 안 하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맞고, 한 번에 뭐 10개 준다고 10개 외우는 학생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어요. 써보게 해서 외우는 것도 방법인데요. 아이한테 한번 다 2개에서 3개 정도의 단어를 보여주시고, 이거 안 보고 쓰게 공부해 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써보기도 해봤는데, 쓰지 않는 게 좋은 친구도 있어요. 음.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눈으로 봐서 익혀서 안 보고 쓰기로 했을 때 쓰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굳이 써서 그렇게 외우지 않아도 되고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조차 단어 스펠링이 복잡해져 버리면 쓰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로 해서 연습해서 스펠링을 기억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죠.
단어가 복잡해지면. 음. 그리고 이렇게 눈으로 보고, 천정을 보고 이렇게 외우는 학생도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한번 어떻게 하는지 각자의 방법이 먼저 있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안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써보고, 다시 가려서 할 수 있는지 보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어를 말로 할 수 있도록 먼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한글로 말할 수 있게 해서 그 단어를 영어와 한글로 알고 나면 발음으로 스펠링을 모음 한 개 정도 틀리긴 해도 쓰긴 하더라고요. 네. 말로 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 영영사전이요. 아, 영영사전. 네. 제가 정리해서 이거는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아니면 영영사전을 다시 찾게 될 일은 거의 없어요. 어느 학년이 지나면 그걸 찾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초등학교 때는 좀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는 영영사전 찾을 수 있죠. 공부하기에 좋은 방법이죠. 스펠링을 하다 보니 영어 규칙이 기본 파닉스 외의 규칙이 정말 생각보다 많죠. 원래 파닉스 책은 그레이드 6까지 있어요. 스펙트럼 파닉스 이런 거 찾아보면 원래는 학년이 막 6학년도 있는데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희한한 막 규칙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거기까지 파고들 필요가 없어서 안 가르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초반의 것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요. 스펙트럼 파닉스 하고 있어요. 4레벨 하고 있어요. 집에서요. 그렇죠. 계속 그레이드가 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때 쓰는 단어들은 너무 복잡해서 발음 기호도 사실은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 제가 발음 기호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애들 막 제가 알려줘요. 옆에 써가지고. 너무 그냥 파닉스랑은 상관없는 단어들이 생기죠. 그 단어 가지고 한 문장 쓰고 그림 그리고 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네. 좋은 방법이에요. 단어를 가지고 그림 그려보는 거, 단어 가지고 연상되는 거 옆에 써보는 거. 음. 그러면 단어가 잘 외워지니까요. 사전에서 영어 예문을 보면 그 안에 모르는 단어들이 또 나오는데 그런 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런 것도 또 한 번 찾아보는 것도 좋고요. 어머님께서 아시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은 알려줘 가면서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찾아볼 시간이 있다면 찾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장이니까 이미 의미나 문맥이 형성되잖아요. 그러니까 문맥이 형성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장 안에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거는 추측해 보고 줘서 넘어갈 수 있는 건 알려주시고 넘어가고 그래도 우리가 찾아봐야겠다라고 할 만큼의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찾아보는 거. 네. 자, 위의 질문하고 비슷한데, 다른, 겹쳐지는 것 같은데요. 혹시 짝 맞추기 식으로 외우는 아이가 그럼 어떻게 하면 레트 볼 때나 SR 테스트 보기에서 고르는 문제를 잘 풀게 될까요? 예문 공부를 해주면 되는 걸까요? 어, 네, 예문 공부도 해야 하고, 어, 그래도 스펠링 공부도 해야 하죠. 단어 공부하셔야 돼요. 나중에 비슷하게 생긴 단어들 아이들이 막 질문할 때 있어요. 음. 그러면 이제 비슷하게 생긴 그 질문한 단어와 실제 단어가 매칭이 안 되는 거죠. 막 비슷하게 생긴 그 단어가 그 단어 같아서. 그래서 스펠링은 사실은 정확하게 암기를 하는 게 맞죠. 음. 사실은 7살 때부터 다 시킵니다. 스펠링 단어 암기하는 거. 원어민들도 그렇게 다 시켜요. 마치 우리가 한국 아이들이 받아쓰기 하는 것처럼, 음, 다만 100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이 힘이 되는 만큼 하고, 다시 힘이 붙으면 더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단어 외우는 것도, 스펠링 외우는 것도 하나의 공부 과정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음. 현재 초1입니다. 스펠링 테스트가 없는 학원이에요.
어, 노블 속 단어 영영 예문 보고 하루 5개 장문에 가는데 스펠링 외우는 거 엄마가 시켜줄까요? 아니면 보캐블러리 워크숍 같은 거를 따로 할까요? 스펠링 외우는 거 시켜주세요. 보캐블러리 워크숍 따로 할 시간이 있으면은 하지만 아니라고 하면 학원에서 하는 거는 일단은 다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죠. 어, 그게 1번이죠. 그리고 나서 여유가 생기면 보캐블러리 워크숍. 어, 예비초사 브릭스 리딩 교재 공부하면서 브릭스 어휘 단어 암기시키면서 스페링 때 외워요. 집 공부하는데 이런 방식은 어휘 학습이 부족할까요? 어, 기본적으로는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음. 만약에 예문을 따로 챙겨주실 수 있으면 챙겨주시지만 못하겠다 하시면 브릭스 리딩 그 단어 리스트 뽑아보시면 옆에 예문이 같이 붙어 있죠. 브릭스 리딩 단어 뜻 있고 그 다음에 예문. 네. 그 예문으로 공부하면 돼요. 음. 그 예문 읽어보고 여기서 이 단어가 들어감으로 해서 이 문장 뜻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 문장이 무슨 말인지를 얘기를 해보고 소리내서 읽어보고 한번 써보고요. 음. 자기 문장을 써보면 좋겠지만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그 예문을 챙겨서 읽혀주시면 되죠. 읽고 기록해보고. 네. 그러면 예문 공부가 되는 거죠. 예문 공부를 시키면 단어 암기했던 게 훨씬 기억이 잘 나요. 왜냐하면 어떤 내용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스토리하고 같이 가면 단어가 잘 기억나거든요. 그 이야기에서 중간에 나왔잖아. 이렇게 제가 물어볼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그럼 그 스토리 떠올리면서 거기서 단어를 기억해낼 때가 있거든요. 아, 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브릭스 사이트 들어가서 단어 먼저 소리 듣고 같이 퀴즈도 풀고 그리고 교재 공부하니까 좋더라고요. 네. 아, 그때 제가 한번 사이트 알려드린 적 있어요. 어, 그 브릭스 사이트에 요즘 되게 잘 돼 있는데 단어를 공부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음, 단어 공부하고 이렇게 교재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방법이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것이 굉장히 잘 익혀졌으면 순서를 바꿔서 단어를 모르더라도 문제를 푸는 것도 하나의 스킬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니까 순서를 바꿔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단어를 잘 모르지만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틀린 거를 골라내고 그 다음에 다시 고치면서 그때 단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아이들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게 얼만큼인지 스스로도 좀 체크해 보기도 하고 또 단어를 잘 모르지만 추측해 가면서 푸는 힘을 좀 만들어 보기도 하고 할 수 있어요. 네. 자, 오늘 벌써 11시가 넘었어요. 어, 제가 오랜만에 라방을 하다 보니 또 격양이 돼서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라방은 여기까지. 네, 또 라방 할게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픈 채팅에 들어와 계시나요? 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픈 채팅에다가 뭐 피드백을 좀 남겨주시면, 네, 제가 참고해서 또 다음 라방과 강의들 제가 좀 더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 많은 분들이 또 신청해 주시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안녕히 주무시고요. 우리 또 새로운 강의들 기획해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